자, 안녕하세요.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8주차 수업으로 중국 속의 한국의 흔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이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고려와 그리고 조선시대,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국에 남아있는 이 두 시대에서의 교류의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고려의 경우에는 이 외교 교류의 흔적과 함께 이 고려 청자 같은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이 명나라와 그리고 청나라에 다녔던 이 사행단의 흔적, 그리고 이 사행단의 흔적과 함께 인적 교류의 흔적 등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이 고려와 중국 그리고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과 중국의 교류가 남긴 흔적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때의 역사적 교류가 지금의 한중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의 고대 국가인 이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은 이미 1500여 년 전부터 이 중국 대륙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곳곳에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중국과의 교류는 어떠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흔적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려는 이 918년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이 조선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474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 한반도에 존속했을 때 이 중국에서는 907년 당나라가 멸망을 한 이후에 5대 10국이라는 매우 혼란한 시기를 거쳐서 이 송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이후 송나라가 멸망을 하고 원나라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 주로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교류를 하는데요. 이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이 고려가 복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와 이들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 먼저 고려와 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중국에서는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한 상황을 통일한 송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 거란족과 여진족 그리고 몽골족 이런 북방 세력들이 이 자신의 세력들을 확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고려와 송의 관계는 당시 중국 대륙의 동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이들 거란족과 그리고 거란족의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 등 이런 북방 세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고려와 송나라 모두 이들 북방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동의 목적이 이 두 나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고려는 이 송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이 요나라와 그리고 금나라 이 두 나라를 견제하는 한편 송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고 송나라 역시도 이 북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고려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송나라의 수도 이 카이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카이펑이었던 이 북송 시기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려와 송나라 모두 이 요나라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와의 관계에 따라 이 외교 관계를 끊었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등 이 각자 이 실리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려는 이 요나라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송나라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 송나라는 요나라의 침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고려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기에 이르는데요. 물론 고려 역시 이 송나라가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시기 때는 외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북송의 수도 이 카이펑이 거란족의 요나라를 밀어내고 북방적을 차지한 여진족이 금나라에게 함락이 되면서 송나라는 수도를 지금의 항저우인 이 리난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또 이 수도를 옮기고 남송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전기와 후기에 따라서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12세기 전반 이 여진족의 금나라 세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고려와 송나라는 이런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나라의 수도 이 카이펑이 금나라에 함락이 되면서 심지어 송나라의 두 황제가 이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이후 세워진 이 남송 역시도 금나라 군대의 추격을 피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남송의 조정은 이 고려의 군사적 협력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는 남송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 역시 당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금나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이 남송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려의 태도는 이 남송 역시 고려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었고 또 공식적인 사신 왕래는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치적인 실리 외교라는 측면 외에도 경제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 양국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지금의 서해상을 통해서 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상인들의 교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나라 조정은 이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정식 사절을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상인들에게 조정의 문서 전달을 위임한다든지 혹은 구두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 등을 통해서 어떤 자국의 정치적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은 오히려 외교 사절을 통해서 꺼내기 힘든 어떤 어려운 제안이나 요청을 하기에도 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또 유연했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을 가지고 상대국을 찾는 것보다 이 외교적 임무를 띠고 방문했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우가 훨씬 나았다는 점, 그리고 공식적 외교 관계가 복원될 경우에 더 많은 교역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조정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송나라 상인들의 이 고려 왕래가 더욱 빈번하였는데요. 이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260여 년간 약 120여 회에 걸쳐서 5천여 명의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이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송나라 상인들에게 중요한 교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이 상인들의 교역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와 그리고 송나라 이후에 들어선 원나라와의 관계입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이 고려의 대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이 동아시아의 정세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북쪽에서 유목민족으로 생활을 하던 이 몽골족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한 것인데요. 1206년에 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 몽골족을 통일한, 잘 아실 겁니다. 이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세우고 곧이어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까지 멸망을 시키고 이 중국 대륙을 정복한 뒤에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고려와 원나라의 외교 관계는 1219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몽골에 쫓기던 이 거란족이 1216년에 고려에 침입하였다가
1219년 고려와 몽골이 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탕된 것을 계기로 이 두 나라는 형제 맹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고려와 원나라의 첫 외교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6가지 과도한 요구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즉, 이 고려의 지배층 자제를 볼모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고려의 호구 조사를 보고한다는 것, 그리고 몽골군의 원정 시 이 고려가 군사적인 원조를 해야 된다는 것, 이와 함께 군량을 공급해야 하고 또 역참을 설치를 하고 다루가치, 즉 다루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관리가 고려에 주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응할 수 없는 요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1225년에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이 몽골 사신입니다. 몽골 사신이 공물을 요구하기 위해 고려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고려로 들어왔다가 몽골로 귀국하는 길에 이 지금의 압록강 근처에서 산적대한테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피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죠. 이후 1231년에 몽골이 고려를 침범하게 되고 이 고려는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몽골과 치열하게 이 항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259년에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고 몽골은 1271년 원나라를 세우고 또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은 이후 약 100년간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원나라는 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동안 이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 원나라에 머물게 하였고 또 고려의 여인과 그리고 환관을 공물로 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는 동안 고려의 지배계층을 비롯해서 이 공녀와 환관 등 많은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강제적인 인적 교류로 말미암아서 두 나라 간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나라 황실 내부 고위층의 이 고려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통해 고려의 풍습이 자연스럽게 원나라에 전파가 되었고 원나라 사람들은 당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던 이 고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나라 사회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당시 고려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얼마나 이 원나라 사회에 고려의 풍습이 유행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나라 말기가 되면 고려의 여인이 많아지면서 이 원나라 사회에서는 의복과 신발 그리고 모자나 이 사용하는 기물들이 모두 고려를 따라 일시에 유행이 되었고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 이 고려양에 대한 묘사를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의 풍습과 문화가 이 원나라 사회 속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죠. 물론 이 원나라에서 고려로 귀국한 사람들은 이 당시 원나라의 문화를 고려 사회에 또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고려 사회에 유행하게 된 몽골의 문화를 우리는 몽골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원나라의 내정 간섭에 의한 강압적인 인적 교류였지만 이 두 나라의 인적 교류는 상호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이 물론 존재합니다. 자, 이처럼 고려는 약 500년 동안 이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특히 서로 다른 두 민족의 문화와 또 접촉을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